일단 제가 엄친아는 맞죠. 엄마랑 친한 아들. 그래서 엄친아입니다. 예. 어머니랑 친한 아들이고요. 네. 사실 뭐 그 엄친아라는 말을 듣는다든가 뭐 스펙이 화려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되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부끄럽진 않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이고, 사실 어쩌다 보니 그 순간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거나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하나하나 조금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저를 아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경력이나 이런 사항을 들으시면 그냥 강남에서 과외 실컷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뭐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상 저는 뭐 지방의 중소도시 출신이고요. 지금 그냥 우연찮게 사는 지역이 강남일 뿐인 거고, 뭐 고3을 포함한 모든 과정 때 한 번도 과외 같은 걸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뭔가 돈을 막 이렇게 써서 뭔가를 한 이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주어진 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좋은 결과로 조금씩 운도 따라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 길이 뭐 어찌 보면 남들이 봐주시기에는 좋게 봐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게 뭔가 네가 되게 그냥 너는 원래 그런 애 아니었어? 예, 그런 애 아니었고요. 누구든지 저도 조금씩 달라져서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걸 보면 아마 두티비를 지금 지켜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시면서 하나하나 완결해 나가시면 좋은 이야기,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노력하고 열정은 제가 어떤 일을 달성하고자 할 때나 제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 공통적으로 다 쓰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3 시절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런 공부 결과물로 이제 좋은, 원래 가고 싶어 했던 좋은 원하던 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다양한 활동을 할 때 대충 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하고 재능이 모자라면 노력으로 조금 더 채우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재능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 재능이 또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정말 노력과 열정으로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것들이 역시나 이제 제가 무언가 컨텐츠, 특히 뭐 퍼펙트 프레젠테이션, 행동의 완결 이렇게 책을 꾸준히 낼 수 있게 되는 원동력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건 그 책을 쓸 때 노력하고 열심히 쓰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내놓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저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가 이걸 보고 제 결과물을 보고 뭐 비판을 하거나 더 나은 결과물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측면에서는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은 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부, 극히 일부의 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분들이 접하더라도 이건 정말 맞구나, 이건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여기에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매끄러워서 다 걸리는 부분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실질적인 예시를 찾아내는 일들을 반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인정신이라는 게 사실 뭐 대단한 어떤 것이라고 정의를 한다라기보다는 그 노력과 열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모르는 어떤 사람이 보기에도 항상 이게 매끄러워 보이는 데까지 연마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내어놓을 컨텐츠나 제가 무언가를 만들게 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반복함으로써 대중들이 보시기에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보기에도 아, 이건 정말 흠잡을 데가 거의 없구나, 틈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본격적으로 정말 내가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니 이제 벌써 한 15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꾸준히 했다라는 말의 정의는 1년에 그래도 200번 이상은 운동을 한 횟수를 생각을 해보면 22살 이제 갓 군에 입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일단 가장 좋아하는 취미예요. 가장 좋아하는 취미고, 특히 운동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가장 즐겨 하는데, 이 역시 어떻게 보면 제가 저서로 만들어 놓은 행동의 완결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변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같은 일을 반복하고 완결을 하다 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몸에 어느 정도 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원래 굉장히 말랐었어요. 굉장히 마른 몸매의 소유자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거의 지금 키가 크게 차이 안 나는 수준의 한 175 정도였는데, 그때 몸무게가 58kg 막 이랬습니다. 이게 꾸준히 유지가 돼서 군에 입대했을 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깡 말라있는 이제 당시 청년이 운동을 한다고 이제 매번 항상 헬스장에 가고 이러니까 군대 선임분들께서는 이제 막, 야, 그 몸은 절대 근육 안 붙어, 네가 운동한다고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분들의 말씀하신 거를 그냥 듣고 무시하고 저는 거의 매일 4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군인 동안 1년 반 정도를 거의 4시간씩 매일 운동을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근육질의 몸매가 잡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키가 이제 다 자랐죠. 이제 177 정도 되는데 지금 몸무게는 한 78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살이 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살로만 붙은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 몸으로 점점 다가가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운동이라는 게 나 스스로를 관리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고,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체력이 좋으면 버틸 수 있는 능력도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람이 막 80년에서 100년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는 건 1, 2분도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결정적 순간에 버틸 수 있는 무언가,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어떤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그 원천은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체력이 좋아서 아직도 심폐지구력 테스트하면 20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아마 저에게는 평생 가져가고 싶은 취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노래를 분석해서 부르지는 않고요. 듣고 이제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분석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막 일하듯이 분석해서 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실제로 가수 오디션에 붙어서, 오디션이 아니죠, 그냥 소속사 오디션에 붙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으나 약간 집안의 반대 등등과 저도 크게 잘 될 자신이 없고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노래 부르는 것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지내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대에 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가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약간 분리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무대에 서잖아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무대에 서고 친구들의 축가를 불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대에 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친구들에게 축가를 불러주고 지인들에게 축가를 불러주는 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별거 아닌 재능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요. 노래는 어떻게 보면 평생 이것도 즐길 수 있는 취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누군가를 축하해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냥 즐거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취미인 동시에, 사실 제가 꽤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작사 작곡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많은 분들에게 뭐 상업적으로 성공을 위해 노래를 내놓지는 않겠지만, 음원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께 이런 것도 활동을 했습니다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필은 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네. 사실 노래, 음악 이런 쪽은 제가 굉장히 잡식성이에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편이라서, 극히 일부의 장르를 제외하고는 노래는 정말 다 좋아하는 편이고요.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당연히 좋아하다 보니까, 뭐 국내외적으로 정말 노래를 잘하는, 뭐 예를 들면 굳이 꼽으라면 우리나라 가수 중에는 뭐 박효신이나 소양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의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제가 살아가는 것도 약간 압도적인 퍼포먼스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음악이나 노래에서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신 루치아노 파바로티나 이런 분들의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3대 테너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파바로티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어떤 영역이든 어떤 장르든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굉장히 되게 뛰어나고 압도적인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노래를 즐겨 듣고 그런 분들의 노래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체리와 테리는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저희 반려고양이들이에요. 그래서 덩치가 좀 큰 남자애가 테리이고요, 조그만한 여자애가 체리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고양이를 기른다고 하면 뭐 그렇구나 하면서 사진 보면서 얼마나 됐냐라고 물어보면, 그 제가 데려오고 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기간을 말하면 놀래요. 보통은 얼마 안 됐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3개월 때 데려와서 지금 9살이거든요. 예, 놀라셨죠? 예,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고,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약에 나중에 미래에 뭐 와이프가 될 사람이 얘네를 못 기른다라고 하면 어떨 거냐, 저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은 진짜 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오래 길러왔고, 당연히 이들이 하늘나라로 되돌아갈 때까지 책임지는 건 뭐 굳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상을 항상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와중에 있어서 무언가 서로 약간씩 맞추어 가야 하는 그런 것들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지금 옷을 보면 다 흰옷, 뭐 회색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유가 사실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흰색 고양이이기 때문에 흰 털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얘네들하고 살면서 검은색 옷을 입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서로. 그래서 제가 옷을 살 때는 검정색, 곤색 계열이 이제 거의 옷이 없습니다. 그들하고 맞춰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역시나 저한테 맞춰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예를 들면 처음 입양을 해와서 있을 때는 제 무릎 위에 이제 점프를 해서 올라오면 무서우니까 일단은 발톱을 세우고 올라와요. 그러면 제 허벅지 같은 데가 이렇게 찔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되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서는 무릎 위로 올라올 때도 발톱을 감추고 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랑 이제 계속 살다 보니까, 고양이는 원래 야행성, 그러니까 밤에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러거든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무슨 신생아 기르는 것처럼 아예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밤에 같이 자주고 낮에 활동을 하는 식으로 좀 패턴이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들에게 맞추어 주지만 이 친구들도 저에게 맞춰주고 있는 게 되게 느껴져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정말 말 그대로 함께 살아가고 있고 시간을 보내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두티비를 봐주시는 여러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정말 반려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내가 조금 별로인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생명을 다른 쪽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파양을 하고 버리고, 이런 행동은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모든 생명은 고귀한 가치가 있고, 그 고귀한 가치를 저는 이 2마리의 고양이들로부터 늘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지금 이제 권수로는 3권을 썼고, 어찌됐든 장르로는 2권의 서로 다른 책을 썼고, 앞으로도 아마 집필은 계속 꾸준히 할 것 같은데, 제 책, 지금까지 나온 책과 앞으로 나올 모든 책을 망라하는, 딱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아마 본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때의 시기에 따른 트렌드가 있고, 그때 시기에 따른 무언가가 있고, 그게 되게 빠르게 변하는 유행이 있고, 다 있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김새 자체는 뭐 다리가 좀 길어지고 짧아지고, 뭐 얼굴이 좀 더 작아지고 커지고, 뭐 살이 찌고 덜 찌고,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형태 자체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변하지 않잖아요. 즉, 그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옷을 입고 무언가를 먹고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있는 것처럼, 모든 주제에는 그 주제의 가장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파워포인트에만 집중을 하거나 뭐 키노트나 프레지 같은 슬라이드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그걸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유발시켜야 한다는 것을 처음에 이 책에서 퍼펙트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동 유발을 하기 위해서 모든 프레젠테이션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모든 프레젠테이션이 연결되어 있는 걸 다양한 기법으로 이 하나의 본질을 잡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행동의 완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야 무언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끝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서 쓴 것 역시 본질과 맞닿아 있는 거죠. 즉, 본질이라는 것은 거의 혹은 잘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파생되는 나머지 응용도 더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본질이라는 말은 원칙이라는 말과도 비슷해질 수가 있는데요. 원칙과 본질은 결국에 이어져 있고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원칙이라는 개념, 원칙이 제대로 있을 때 그걸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변주와 변형도 계속 그 결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삶에 있어서 본질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행동 연결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확 몰입을 해서 그 경지 단계를 넘어서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갑자기 능력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몰입을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뭐 행동 연결에 나오는 시간 개념을 약간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즉,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뒤로 자꾸 가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 있는 거라는 표현을 써요. 즉, 계속적으로 나를 퇴화시키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간의 노력을 해서 끊임없이 계속 무언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확 몰아쳐서 그 뒤로 자꾸만 가는 시간이 최대한 덜 방해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즉,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그렇잖아요. 10년 넘게 영어 공부했는데 왜 외국인 앞에서 말도 못하니?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엔 똑같은 개념입니다. 10년 동안 영어를 공부는 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씩 공부하는 게 10년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은 분명히 10년 동안 1시간, 2시간씩 꾸준히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반대급부적으로 이걸 자꾸 퇴화시키는 거, 기억력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뭐 시간이 지나서 달라지는 표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 리버스 베리어리드 타임이 엄청나게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1년, 6개월 뭐 이렇게 끊어서 확 몰입을 해서 끝내버리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학연수나 아니면은 뭐 교환학생이나 이런 걸 갔다 온 친구들이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쉽게 더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몰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입은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이것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동시에 몰입을 해보는 경험 자체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몰입이라는 경험을 이게 생산적 활동이든 그렇지 않은 활동이든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안 해본 사람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이게 심지어 어떤 게임이든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그 외에 비생산적인 활동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즉 한 가지 주제에 몰입을 해본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경험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 그 당시에 고등학생 때 이제 현재 상태의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PC 통신 세대를 넘어서 PC 통신 세대에서 인터넷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제가 고등학생 정도가 됐을 때 그 현재 상태의 인터넷이 점점 정형화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너무 그 홈페이지나 무언가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 배우는 거에 심취를 해서 학교를 갔다 오고 밤새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료 뒤져가면서 책 찾아가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홈페이지에 주고 싶은 효과도 막 만들고 그래서 당시에 뭐 PHP, HTML, 자바스크립트, 자바 애플리 막 이런 것들을 정말 단시간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막 공부를 해서 홈페이지를 뚝딱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와서 커뮤니티가 이렇게 생겨나는 걸 목격을 했거든요. 즉 그런 경험, 이게 생산적이든 그렇지 않든 어떤 게임을 한번 하더라도 그 게임을 정말 끝까지 깨는 이런 것, 결국 이 몰입이라는 경험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될 수가 있어요. 전이가 돼서 정말 필요한 일, 정말 생산적인 일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몰입은 일의 성취를 통해서도 필요하지만 몰입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21살 때부터 계속 써왔던 나름의 저희 닉네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플러스클로브라는 거를 사실 뭐 제가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앞으로도 이걸 계속 쓰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이게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리면 클로버 아시죠? 세이클로버, 네이클로버 아실 겁니다. 그 세이클로버, 네이클로버의 꽃말도 아마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세이클로버는 행복이고요. 네이클로버는 행운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많은 행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운을 찾아 헤맨다 뭐 이런 식으로 인용도 되고 하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만들었을 당시에는 저라는 사람 자체가 누군가한테 그 행운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오글오글하고 유치한 이런 생각에서 이거를 처음에 만들어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고 나이를 먹고 이러면서 제가 만들어내는 어떤 서비스나 컨텐츠나 프로덕트가 누군가가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무언가 계기가 필요할 때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약간 진화 발전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퍼펙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누군가에게 마지막 정말 잘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청중이 행동하게 만드는 게 본질이 되는 건데
이 과정을 못해서 여태까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물거품이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만든 책이고요. 행동의 완결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에서 허우적대면서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면 자기가 되게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열심히 살고 싶지만 방향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 책을 읽고 나면 훨씬 더 나의 생각과 사고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드리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즉, 플러스 클로버는 세잎 클로버에다가 내가 한 장의 잎을 더 덧붙여줄게 라는 이런 의미이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플러스 클로버지 왜 플러스 클로브야?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인데요. 보통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뒤에 ER을 많이 붙이죠. 뭐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면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플러스 클로버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명사보다는 동사를 좋아해요. 동사는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사처럼 움직이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에 있는 ER을 빼고 플러스 클로브라는 걸 만든 겁니다. 이게 벌써 이제 15년도 넘었죠. 이제 그렇게 오래 쓰고 있는데 가끔씩 저한테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이 이름을 지금도 써도 될 만큼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만들어내는 게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 그런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복으로 나가는 길을 내가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유치한 마음으로 좀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성찰의 계기가 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주소창 보시면 앞에 http 하고 콜론에 슬래시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그 하이퍼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줄임말이 HTTP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인터넷과 내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표준 방식을 그 하이퍼텍스트 프로토콜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퍼텍스트 프로토콜 다음에 그게 나오는데, 저는 이걸 댓글에다가 이제 그 달아드릴 때 그분 앞에 저한테 댓글을 주신 분의 성함을 적고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이걸 붙인다는 건, 내가 너에게 소통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야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걸 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저는 그 iOS를 주로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를 옛날에는 모두 다 붙여서 썼어요. 붙여서 썼더니 콜론과 슬래시 두 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걸 보면 삐져있는 사람 이모티콘이 콜론에 이 슬래시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언제부턴가 계속 왜 이렇게 적고 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왜 자꾸 그런 그게 되게 냉소적인 표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붙이는 거야? 라고 질문을 받고 안드로이드 폰으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달리길래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일은 콜론하고 슬래시 두 개를 붙이게 되는 그 사이를 한 칸 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모티콘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콜론과 슬래시 두 개를 붙이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야 라는 그런 통로 같은 느낌을 한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이제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를 다니면서 만들었었던 최초의 동아리가 프레젠테이션 연구회였고, 그 프레젠테이션 연구회 활동과 그 이후에 있었던 다양한 회사 생활 기반으로 책도 2권이나 냈고 강의도 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가치로 느껴지는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이란 말을 제가 이제 옛날에 동아리를 진행을 할 때 신입부원들이 오면 항상 했던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프레젠트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사실 프레젠트가, 즉 프레젠테이션이 현재 우리를 만나게 해준 소중한 선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저한테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떼놓을 수 없는 선물 같은 존재가 된 게 아닐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선물 같은 존재로 이런 지식을 차곡차곡 담아서 다른 분들께 영감을 드리고 달라질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황되고 공허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저도 20대 초반에 자기계발서를 100권 넘게 집중적으로 읽어봤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읽어보면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가설은, 이렇게 많은 책을 읽으면 이 중에 이걸 관통하는 하나의 그 본질이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못 찾아냈어요. 못 찾아내면서 그럼 자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본질로 돌아가서 자기계발서지만 본질을 건드리는 책을 쓴 건데요. 자기계발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자기계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운동을 하거나 내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서 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계발이라는 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열심히 해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시류에 떠밀려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다 보면 무엇 하나 제대로 발전을 못 시키는 경우가 오히려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계발이라 하면 자신이 발전시키고 싶은 영역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에 취미가 있고 무엇을 잘하고 싶은지를 먼저 파악을 한 상태에서 그것을 꾸준한 노력과 계속적인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더 성과를 내고 올라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말하는 자기계발에 너무 함몰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활자 매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활자 매체에 나와 있는 게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활자 매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쓴 거라서 그게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녁형 인간입니다. 새벽까지 집중이 잘 되고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자기계발서가 약간 그 광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야만 좋은 건가 하고 나서 저도 제 수면 시간을 앞쪽으로 당겨봤는데 3개월 넘게 계속 시도를 해봤는데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론을 내린 건 나한테 잘 맞는 시간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하나의 솔루션을 무조건 내가 적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을 위한 소통이기도 한데 정말 저에게 글쓰기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썼었던 글들, 예전에 작성한 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이런 말을 했었지? 나는 그때 말했었던 이 중요한 가치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나? 나는 이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스스로를 오히려 이렇게 더 질책하면 질책하고 채찍질하면 채찍질하는 이런 도구로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저와 페이스북 친구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실 텐데, 소위 말하는 뼈 때리는 글이라는 주제를 말 안 할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면 참 좋을 뿐이지, 사실 그런 글을 100개 쓰면 정말 95개 이상, 95개 이상은 그건 저를 향하는 글입니다. 다만 그를 통해서 누군가가 같이 공감을 하고 공감을 통해서 나도 달라져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고요. 그냥 그게 아니고 너는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글을 써?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다시 밝히면 저는 저를 향한 글이고 그 글을 저를 향해서 써놓고 미래의 제가 과거의 저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동감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본인도 달라지신다면 그건 또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라이터블은 그 캐치프레이즈가 글쓰기를 가능하게, 글쓰기로 가능하게, 이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글쓰기 모임인데요. 여러 가지 만들어낸 이유가 있지만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온라인으로 10주 동안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서 제출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기수가 활동을 하셨고요. 보통 기수당 인원은 적게는 12명 정도에서 많게는 20명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은 어떤 종류의 글이더라도 써야 는다라는 되게 확실한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고3 때도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수능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갈 만한 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는 논술을 볼 텐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일기를 매일매일 쓰겠다.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데 단순하게 사실만 나열하지 않고 그날의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성찰 같은 경우를 고3 내내 꾸준히 썼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쓰고 나니까 이걸 쓰고 나서 다른 종류의 글로, 즉 논설문으로 변화시키는 이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이 별로 오래 안 걸리니까 그래, 역시 글은 써야 어떤 종류도 계속 써야 된다라는 되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글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주제와 제가 쓰고 있는 글쓰기 방법론을 약간 미션처럼 같이 전달을 드리면 그 글을 쓰셔서 최종적으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취합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라이터블은 모집을 할 예정이니까요. 두TV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글쓰기 실력의 향상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추천 도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있어서 제가 책을 아까도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골라서는 안 되는 책들이 있어요. 골라서는 안 되는 책들이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쓴 책.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스타로 떠오르면 흔히들 많이 나오죠. 뭐 오바마 스피치도 그랬고요, 히딩크 리더십도 그랬고요,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도 그랬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직접 쓴 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분석한 책이 어느 정도의 진짜 진실성과 어느 정도의 그 정확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즉, 어떤 책을 고르는데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쓴 거여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계발서를 쓴 사람으로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 있다면 첫 번째는 그 조은현 바둑 국수가 계세요.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에세이처럼 담담하게 풀어내신 게 있는데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본인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로 풀어내지만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책이라서 그 책을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건 약간 공격적인 책이긴 한데 만약에 부유한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 책은 뭐냐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MJ 드마코라는 사람이 쓴 부의 추월차선인데, 뭐 속된 말로 이 책을 표현을 하면 어쩌다가 사업으로 큰 돈을 벌게 된 젊은 애가 그냥 꼰대질을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 사고의 전환에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한다고, 그렇게 적금을 넣는다고,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건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시계 모양이 보이시죠? 이게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형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 표지에다가도 집어넣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 주기에서는 시간이 남아서 돈을 대체하기 위해서 마냥 기다리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수록 그 시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필요성을 역설한 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모두가 우리는 되게 부유하게 살고 싶어하는 걸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그 두 권의 책, 그리고 본질을 꿰뚫고 있는 책, 이런 것들을 그 두 권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거는 제가 드리는 팁인데, 제가 어떤 책, 특히 위대한 어떤 사람의 책을 읽을 때는 저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냥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네? 이 사람은 나와 이 부분에서는 생각이 비슷하고 이 부분에서는 다르네? 그럼 내가 어떤 게 옳은 걸까? 내가 제대로 이걸 할 수 있는 걸까? 이 사람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맞을까? 를 계속 저자하고 토론하듯이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 단순하게 대단하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 양식을 바꿔야 되는지가 나오게 돼요. 그 방식을 꼭 참고하셔서 책을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그 지인을 만났는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지인이었어요. 그 지인이 한 말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자기 주변에 이제 전부 다 직장인들이 생기고 다 그 직장인들이 그냥 루틴과 타성에 젖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꿈꾸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여전히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에 대해서 이루어낼 가능성이 낮더라도 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장래희망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그래서 너는 나중에 뭐 하고 싶냐라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아마 이게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비슷하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뭐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을 만든 기업을 일구어 보고 싶다라는 게 제 꿈이에요.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걸요. 99.9999% 정도로 아마 가능성이 낮을 거라고,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안 될 거야라고 100%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정말 불가능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 높은 꿈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그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저 꿈을 계속적으로 꿀 수 있는, 그 꿈을 꿀 자격이 있는 사람의 자격을 유지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래희망이라 하면, 장래희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을 일구는 게 제 장래희망이고요. 꿈꾸는 삶은 그 장래희망에 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뭐 누군가를 괴롭혀가면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내는 어떤 컨텐츠나 서비스나 뭐 제품, 그게 앞으로 어떤 것이 되든 간에 그걸 통해서 선순환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더 좋은 삶과 더 나은 삶을 가게끔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 선순환이 따라오면서 부도 함께 따라오는 이런 좋은 가치의 순환을 저는 지속적으로 꿈꾸면서 더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